어머니 전복 어디 갔어요? 아이들이랑 같이 먹었어. 죽도 끓여주고 구워서도 먹고. 네? 얼마나요? 한 7개 정도? 어머니 이거 비싼 거예요. 개당 10,000원씩 하는 거라고요. 그래도 아이들 건강에 좋은 거잖아.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한 번에 많이 먹일 필요가 있었나요? 안녕하세요. 천국의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강서구에 사시는 송미선 씨의 사연을 들고 왔습니다. 아들이 회사에서 받아온 전복으로 집안이 뒤집어진 일이 있었다는데 과연 무슨 일이었는지 함께 들어보세요.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클릭해 주시면 글을 쓰는 저에게 많이 힘이 된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일부 평범하지만 무거운 일상. 새벽 6시에 시어머니. 새벽 6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진다. 60대 중반의 몸은 이미 시계보다 정확하다. 허리를 조심스럽게 펴며 일어나는 순간 어제 밤 손목에서 느꼈던 찌릿한 통증이 다시 올라온다. 아이고. 작은 신음을 삼키며 부엌으로 향한다. 오늘도 어김없이 시작되는 하루. 맞벌이 아들 내외를 대신해 4살 손자 민준이와 초등학교 2학년 손녀 서연이를 돌보는 일상이다. 부엌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밥솥을 확인하는 것이다. 어젯밤에 예약해둔 밥이 부글부글 익어가고 있다. 냉장고를 열어 달걀을 꺼내고 김치통에서 신김치를 꺼낸다. 며느리가 아이들 아침은 간단하게만 해주세요. 라고 했지만 간단하다는 게 어디까지인지 모호하다. 달걀 후라이는 간단한 건가 아닌가? 며느리와의 미묘한 신경전. 어머니 서연이 물 좀 많이 먹이지 마세요. 화장실 자꾸 가려고 해서 수업에 집중 못한대요. 민준이 주스는 하루에 한 팩만 주세요. 당분이 너무 많아요. 아이들이랑 뽀뽀는 안 해주시면 좋겠어요. 코로나 이후로는 특히. 며느리 수진이가 출근하기 전에 던지는 당부사항들이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다. 요즘 육아법이 예전과 다르다는 것도 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이런 주의사항을 듣고 있으면 마치 자신이 손주들에게 해로운 할머니라도 되는 기분이다. 특히 뽀뽀 금지령은 가슴을 아프게 한다. 민준이가 할머니 품에 안겨서 할미 사랑해라고 말할 때 볼에 살포시 입을 맞추고 싶은 게 인간의 자연스러운 마음 아닌가? 하지만 며느리 눈치를 보느라 그저 등만 토닥여줄 뿐이다. 50만 원의 무게. 매달 받는 용돈은 50만 원이다. 아들 진호가 어머니 많이는 못 드리지만 용돈이에요. 라며 건네는 돈이다. 하지만 이 돈으로 해야 할 일들을 나열해보면 용돈이라는 말이 무색해진다. 아이들 간식비, 어린이집 픽업할 때 기름과 시장에서 아이들 먹을 과일과 반찬거리, 민준이가 갑자기 열이 날 때 소아과 진료비, 서연이 학용품. 계산해보면 50만 원은 늘 모자라다. 부족한 돈은 자신의 노후 적금에서 빼서 쓸 수밖에 없다. 그런데 더 서러운 건 아들 내외가 이 50만 원을 마치 큰 은혜라도 베푸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점이다. 어머니가 집에 계시니까 아이들도 안정적이고 우리도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수진이의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복잡한 감정이 든다. 감사하다는 말 속에 담긴 진심은 알겠지만 마치 자신이 돈을 받고 하는 베이비시터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한다. 며칠 전 아파트 놀이터에서 민준이와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시안의 할머니를 만났다. 같이 아이들 그네를 밀어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시안에도 시어머니가 아이를 봐주고 있었다. 같은 대기업 맞벌이지만 우리 집과는 사뭇 분위기가 달랐다. 아들네가 다달이 150만 원씩 주고 있고 명절과 생일 용돈은 따로 준다고 한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벙쪘다. 150만 원. 지금 내가 받는 돈의 3배인데. 그래서 그런지 그 할머니는 옷도 좋은 메이커를 입고 있었고 가끔 피부과 시술도 받는다며 탱탱한 피부를 나에게 자랑했다. 어제 아들이 준 용돈으로 라주란 주사를 맞았다는 게 나는 처음 들어봤다. 라주란. 나도 맞고 싶다. 몸의 신호들. 허리가 아프기 시작한 건 민준이를 업고 다닐 때부터였다. 4살이면 제법 무겁다. 하지만 할미 안아줘라고 팔을 벌리는 아이를 외면할 수는 없었다. 손목도 마찬가지다.
매일 설거지하고 빨래 널고 무거운 장바구니 들고. 어느 날부터 손목에서 전기가 오르내리는 것 같은 통증이 시작됐다. 정형외과에서는 나이가 있으시니까 관절이 약해진 거예요. 무리하지 마세요. 라고 했지만 무리하지 않을 수가 없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는 한의원에 간다. 침을 맞고 물리치료를 받는다. 한 번에 3만 원씩 드는 치료비도 만만치 않다. 하지만 이마저 하지 않으면 아이들을 제대로 돌볼 수 없을 것 같은 불안감 때문에 억지로라도 다닌다. 외로운 저녁들. 아들 내외가 퇴근해서 집에 오면 하루 일과는 끝난다.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늘 생각하는 게 있다. 과연 내가 하루 종일 한 일들을 돈으로 환산하면 50만 원이 맞나? 베이비시터를 쓴다면 하루 10만 원은 좋게 들 것이다. 한 달이면 300만 원이다. 가사 도우미까지 포함하면 더 나갈 테고. 그런데 자신은 가족이라는 이유로 50만 원에 모든 걸 해결해 주고 있다. 남편에게 하소연하면 그래도 우리 손자 손녀 아니냐. 돈 문제로 그렇게 따지고 들면 감정만 상한다. 하고 한다. 맞는 말이긴 하다. 손주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데. 하지만 가끔은 누군가에게 이런 마음을 털어놓고 싶을 때가 있다. 이분 갈등의 본격화. 3천만 원의 기억. 2년 전 일이다. 아들 내외가 전세 살던 집에서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었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전세금을 3천만 원 올려달라고 했다. 요즘 부동산 시세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지만 아들 내외에게는 큰 부담이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진우가 조심스럽게 꺼낸 말이었다. 그때 자신에게는 오래 모아둔 적금이 5천만 원 정도 있었다. 노후 준비금이었지만 아들이 어려우면 당연히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 얼마나 필요한데? 3천만 원만. 나중에 꼭 갚을게요. 그렇게 3천만 원을 빌려줬다. 물론 이자도 받지 않았다. 가족끼리 무슨 이자냐 싶어서.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였다. 아들 내외는 갚았다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면서 마치 그 3천만 원은 이미 처리된 일인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했다. 오히려 어머니가 도와주셔서 우리가 좋은 집에 살게 됐다며 고마워하는 기색조차 점점 사라져갔다. 돈에 대한 다른 감각. 더 황당한 건 아들 부부의 소비 패턴이었다. 3천만 원이 부족해서 빌렸다던 사람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새 차를 뽑았다. BMW 320i였다. 어머니 차 바꿨어요. 아이들 태우고 다니려면 안전한 차가 좋잖아요. 수진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지만 듣는 입장에서는 복잡했다.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라니 그럴듯한 이유지만 한 달에 50만 원. 용돈도 아깝다며 주는 사람들이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았다. 또 언젠가는 수진이가 명품백을 들고 와서는 회사에서 승진 기념으로 하나 샀어요. 라고 짓걸렸다. 백값이 200만 원 넘는다는 걸 나중에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알았다.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었다. 내가 돈이 너무 많아서 3천만 원을 빌려준 게 아니라 내 노후 자금을 아들을 위해 쓴 건데. 손주들의 무심한 이야기. 아이들은 정말 순수하다. 그래서 때로는 어른들이 숨기고 싶어 하는 이야기도 스스럼 없이 한다. 할머니, 우리 어제 엄마 아빠랑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랑 롯데호텔 뷔페 갔어? 서연이가 눈을 반짝이며 이야기했다. 그래? 맛있었니? 응? LA 갈비도 있고 양갈비도 있고 엄청 부드럽고 맛있더라. 외할머니가 사진도 엄청 많이 찍어줬어. 아이는 핸드폰을 들고 와서 사진을 보여줬다. 호텔 뷔페에서 찍은 가족 사진들이었다. 모두 행복해 보였다. 외할머니는 서연이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고 외할아버지는 민준이를 안고 있었다. 가슴이 아팠지만 애써 웃으며 물었다. 와, 정말 좋겠다. 또 언제 갈 거야? 엄마가 다음에는 더 좋은 데 가자고 했어. 외할머니가 제주도 여행도 가자고 하셨대. 그때 민준이가 끼어들었다. 할머니, 우리 진짜 제주도 갔었어. 신화월드에서 회도 먹고 수영장에서도 놀았어. 언제? 저번 달 엄마 아빠가 휴가 때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도 같이 갔어. 아, 그때였다.
아들 내외가 부모님도 좀 쉬셔야 줘라며 일주일간 아이들을 데려간 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게 제주도 가족 여행이었던 것이다. 외가 식구들과 함께. 소외감에 깊어짐.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손주들이 보여준 사진들이 자꾸 떠올랐다. 제주도 바다를 배경으로 한 가족 사진, 호텔 뷔페에서 케이크를 자르는 모습, 외할머니가 손주들과 장난치며 웃는 장면들. 언제부터인가 자신은 그런 자리에서 빠져 있었다. 물론 초대받은 적이 없다. 아들 내외에게는 외가 식구들과의 시간과 시어머니와의 시간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것 같았다. 외할머니는 손주들과 함께 여행도 가고 맛있는 걸 먹으러도 다니고 사진도 찍고. 반면 시할머니인 자신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아이들 뒷바라지하고 아픈 몸으로 육아하고 50만 원으로 한 달을 버텨내고.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지? 중얼거리며 천장을 바라봤다. 결혼 초기만 해도 수진이와 관계가 나쁘지 않았다. 임신했을 때도 챙겨주고 산후조리할 때도 정성껏 돌봐줬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자신은 그저 아이 봐주는 사람 정도의 역할로 축소된 것 같았다. 며느리의 진심. 사실 수진이도 나름의 입장이 있었다. 친정 부모님은 교직에 있다가 퇴직한 분들로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문화적 소양도 높으셔서 아이들 교육에 대한 철학이 뚜렷했다. 반면 시어머니는 물론 나쁜 분은 아니지만 교육관이나 육아 방식에서 차이가 많이 났다. 예를 들어 시어머니는 아이들에게 음식을 입으로 불어서 시켜주거나 자신이 먹던 숟가락으로 아이들 입에 넣어주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하셨다. 하지만 수진이는 그런 방식이 비위생적이라고 생각했다. 요즘 육아 서적에서는 절대 금물이라고 하는 행동들이었으니까. 어머니 요즘에는 침을 통해 충치균이 옮는다고 해서. 조심스럽게 말해봐도 시어머니는 옛날에는 다 그렇게 키웠는데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반응하셨다. 그래서 수진이도 점점 예민해졌다.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고 집에 와서도 시어머니 눈치를 봐야 하고 차라리 친정 엄마가 도와주시는 게 마음이 편했다. 3부 전 폭발 전복 사건. 10년 근속 선물. 어느 화요일 저녁 진우가 평소보다 기분 좋은 표정으로 집에 돌아왔다. 어머니, 오늘 회사에서 좋은 거 받아왔어요. 손에는 고급스러운 포장 상자 2개가 들려 있었다. 뭔데? 10년 근속 기념품이에요. 전복이랑 우니. 상자를 열어보니 정말이었다. 큰 전복 20미가 스티로폼 박스에 차곡차곡 들어있고 다른 상자에는 북해도산 우니가 담겨 있었다. 와, 이거 비싼 거 아니야? 수진이도 놀라며 말했다. 회사에서 좋은 거 주네. 전복은 아이들한테도 좋고 우니는 우리가 먹으면 되겠다. 그날 저녁 식사 때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전복 몇 개를 구워 먹었다. 아이들도 맛있다 맛있다 하며 잘 먹었다. 할머니 이거 뭐야? 전복이야. 바다에 사는 거야. 몸에 좋은 거래. 더 먹고 싶어. 민준이가 더 달라고 했지만 수진이가 많이 먹으면 배탈 날 수 있어라며 말렸다. 어머니의 정성. 다음 날 수진이는 출근하고 진우는 출장을 갔다. 나는 아이들과 같이 집에 있었다. 전복을 보니 문득 생각이 났다. 진우가 어릴 때 몸이 약해서 자주 아팠는데 그때마다 전복죽을 끓여줬었다. 전복 내장을 갈아서 쌀과 함께 끓이면 정말 고소하고 영양가 높은 죽이 된다. 아이들한테도 전복죽 해주면 좋겠네. 냉장고에서 전복을 꺼내 손질하기 시작했다. 칫솔로 깨끗하게 문지르고 이빨을 제거하고. 예전에 워낙 많이 해봐서 손에 익은 일이었다. 전복 5개 정도를 사용해서 죽을 끓였다. 은은한 바다 향이 부엌에 퍼졌다. 민준아, 서연아, 할머니가 맛있는 죽 끓였어. 아이들이 달려와서 냄새를 맡아봤다. 와, 좋은 냄새. 이게 뭐야? 전복죽이야. 먹어봐. 한 숟갈씩 떠서 입에 넣어주니 아이들이 눈을 반짝였다. 맛있어? 더 줘. 평소에 죽을 잘 안 먹던 아이들이 한 그릇씩 뚝딱 해치웠다. 보는 할머니 입장에서는 흐뭇하기 그지 없었다. 함께한 오후의 행복.
점심을 먹고 나서도 전복이 많이 남아 있었다. 아이들이 또 먹고 싶다고 해서 이번에는 구워보기로 했다. 할머니, 나도 해볼래? 서연이가 옆에서 도와주겠다고 했다. 위험하지 않을 선에서 함께 요리를 했다. 전복을 썰고 팬에 버터를 두르고 지글지글 구워지는 모습을 아이들이 신기하게 지켜봤다. 할머니, 나도 뒤집어 볼래? 조심해야 해. 뜨거우니까. 민준이의 작은 손을 잡고 함께 뒤집어 줬다. 전복이 노릇노릇하게 익어가는 모습을 보며 아이들이 박수를 쳤다. 성공. 그렇게 구운 전복을 간장에 찍어 먹으며 셋이서 오순도순 대화를 나눴다. 아이들은 할머니가 요리 진짜 잘한다. 우리 엄마보다 더 맛있게 해준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 순간이 참 행복했다. 언제부터인가 잊고 있던 감정이었다. 누군가를 위해 음식을 만들고 그 사람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느끼는 뿌듯함. 며느리 눈치 보지 않고 손주들과 자유롭게 요리하고 같이 먹고 웃고. 이런 게 진짜 할머니 역할이지. 혼자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다. 폭탄 같은 기가. 저녁 8시쯤 수진이가 퇴근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뭔가 달랐다. 전복 냄새가 나네? 냉장고를 열어본 수진이의 얼굴이 굳어졌다. 어머니, 전복 어디 갔어요? 아이들이랑 같이 먹었어. 죽도 끓여주고 구워서도 먹고. 네? 얼마나요? 한 7개 정도? 수진이가 빠르게 전복을 세어봤다. 어제 저녁에 3개 먹고 오늘 7개면 20개 중에 벌써 10개가 없어진 것이다. 어머니, 이거 비싼 거예요. 개당 10,000원씩 하는 거라고요. 그래도 아이들 건강에 좋은 거잖아.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한 번에 많이 먹일 필요가 있었나요? 수진이의 목소리에 날이 서기 시작했다. 돌이킬 수 없는 전화.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우고 난 후 수진이는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는 화장실에 가려다가 복도에서 그 전화를 우연히 엿듣게 됐다. 엄마, 나 진짜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왜? 무슨 일이야? 시어머니가 또 남편이 회사에서 받아온 전복을 애들이랑 한 번에 10개나 먹어치웠어. 뭐? 그게 얼마인데? 한 개에 10,000원씩 하는 거야. 10만 원어치를 그냥. 어머, 그건 좀 심하네. 아무리 그래도 사전에 물어보지. 그러니까 말이야. 예전에도 그런 적이 많아. 내가 아이들 간식으로 사둔 거 멋대로 다 주고. 시어머니가 좀 생각이 없으시긴 한 것 같아. 요즘 물가가 얼마나 비싼데. 진짜 집 나가고 싶어. 매번 이런 식이야. 화장실 앞에 서 있던 나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20년 쌓인 감정의 폭발. 화장실에서 나온 나는 방으로 들어가려던 수진이를 불렀다. 수진아, 잠깐. 네? 방금 전화하는 거 다 들었다. 수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어머니, 그게. 내가 도둑놈이냐? 전복 좀 먹었다고 친정엄마한테 일러 바치냐? 나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20년 넘게 참아왔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것 같았다. 그게 아니라. 아니라니? 뭐가 아니야? 내가 애들 데리고 하루 종일 고생하고 내 손목과 허리 망가지며 돌봐주는데 전복 몇 개 먹는 게 그렇게 아까워? 어머니,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나보고 진정하라고? 20년 넘게 진정하고 살았어. 너희가 3천만 원 빌려달라고 할 때도 진정하고 줬고 50만 원으로 한 달 살라고 할 때도 진정하고 받았어.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진우가 잠깐 나와서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라고 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다. 내가 BMW 타고 다닐 때 명품 가방 살 때는 돈이 넘쳐났으면서 내가 전복 좀 먹었다고 10만 원 타령이야. 어머니 그건 다른 문제고. 다른 문제? 뭐가 달라? 내가 너희 집 식모야.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야. 진실의 폭로. 알아? 너희가 외가 식구들이랑 제주도 여행 다닐 때 호텔 뷔페에서 좋은 시간 보낼 때 나는 여기서 뭐 하고 있었는 줄 알아? 수진이가 깜짝 놀랐다. 아이들이 말했구나 싶었다.
애들이 무심코 다 얘기해줬어. 외할머니는 같이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해주고. 나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애들 뒷바라지하고 아픈 몸으로 하루 종일 돌보고 그래놓고 전복 몇 개 먹었다고 도둑놈 취급받고. 진호가 중재하려고 했다. 어머니, 일단 목소리부터 낮춰주세요. 애들 깨워요. 애들? 애들 걱정은 무슨. 내가 20년 넘게 애들 걱정만 하고 살았어. 나의 분노는 멈출 줄을 몰랐다. 너 알아? 내가 전복죽 끓여줄 때 애들이 얼마나 좋아했는 줄 알아? 할머니가 엄마보다 더 맛있게 해준다고 하면서 한 그릇씩 뚝딱 먹었어. 그런데 그게 잘못된 거야? 내가 손주들 잘해주는 게 죄야? 억눌린 20년의 한. 진우야, 너도 듣고 있어. 내가 어릴 때 아팠을 때마다 내가 전복죽 끓여줬던 거 기억하니? 한밤중에도 내가 열이 나면 일어나서 죽 끓이고 식혀서 떠먹여주고. 그때는 고마워했잖아. 진우가 머뭇거렸다. 어머니 말이 틀린 건 아니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똑같이 손주들한테 해주니까 비싸다고? 아까워서 못 해주겠다고? 수진이가 억울하다는 듯이 말했다. 어머니, 저희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다만 뭐? 다만 내가 전복 먹을 자격이 없다는 거지. 내가 받는 50만 원으로는 전복 살 형편이 안 된다는 거지.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명확하게 말해봐. 내가 뭘 잘못했는지. 경제적 불균형에 대한 분노. 너희는 작년에 차도 바꾸고 수진이 너는 명품 가방도 사고 제주도 여행도 가면서 나한테는 50만 원이 많다고? 내가 하루 종일 애들 돌보는데 50만 원이 많아? 숨을 고르며 계속 이어갔다. 베이비시터 써봐. 하루에 얼마 드는지. 가사 도우미 써봐. 한 달에 얼마나 나가는지. 그런데 나는 50만 원의 베이비시터, 가사 도우미, 요리사, 간병인까지 다 해주고 있어. 진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저희도 형편이. 형편? 형편이 어려우면 BMW는 왜 샀어? 명품 가방은 왜 샀어? 제주도는 왜 갔어? 형편이 어렵다면서 왜 가? 식구들과는 호텔 뷔페는 왜 가? 차별에 대한 서러움. 제일 서러운 게 뭔지 알아? 내가 외할머니만도 못한 취급을 받는다는 거야.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외할머니는 손주들과 여행도 가고 좋은 곳에서 밥도 먹고 사진도 찍고. 나는 언제나 뒷바라지만 하는 사람이야. 굳은 일만 하는 사람이고. 어머니, 아니야. 들어. 내가 20년 넘게 참고 살았으니까 이제 할 말은 해야겠어. 아이들 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이가 깨어서 나오려는 것 같았다. 할머니? 왜 큰 소리 나요? 아이들 앞에서의 진실. 서연이가 잠옷 차림으로 나왔다. 뒤이어 민준이도 비비며 나왔다. 할머니 왜 울어? 민준이가 내 젖은 눈을 보며 물었다. 나는 아이들을 보는 순간 마음이 복잡해졌다. 이 아이들은 정말 사랑스러웠다. 하지만 이 상황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다. 민준아, 서연아. 할머니가 너희들한테 전복죽 해준 거 맛있었지? 응? 진짜 맛있었어? 할머니랑 같이 전복 구워 먹은 것도 재미있었지? 응. 나도 뒤집어 봤어. 아이들의 순수한 대답이 더욱 가슴을 아프게 했다. 그런데 엄마는 할머니가 그걸 해준 게 잘못됐다고 하시네. 어머니, 수진이가 급하게 말렸지만 이미 늦었다. 왜요? 할머니가 뭘 잘못했어요? 서연이가 순진하게 물었다. 결단의 순간. 아무것도 잘못 안 했어, 서연아. 할머니는 너희들을 사랑해서 좋은 거 해주고 싶었던 거야. 그런데 정작 어른들은 그걸 이해 못하는구나. 나는 아이들을 꼭 안아주었다. 할머니 어디 가는 거 아니지? 민준이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싸움이 심각하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다. 할머니는 이제 너희들이 정말 보고 싶을 때만 올게. 매일 안 와? 응. 매일은 힘들 것 같아. 아이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 모습을 본 수진이도 당황스러워했다. 어머니 아이들 앞에서 이러시면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알아야 해. 할머니가 왜 매일 올 수 없게 됐는지. 마지막 선언. 나는 아이들을 방에 보내고 진우와 수진이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을 했다. 20년 넘게 너희를 위해 살았어. 내 몸 아픈 것도 참고 내 돈 아까운 것도 참고. 그런데 이제 그만하겠어. 어머니, 3천만 원 빌려준 거 언제 갚을 건지부터 말해줘. 그리고 앞으로는 베이비시터 구해. 나는 이제 내 인생 살겠어. 진우가 당황하며 말했다. 어머니 갑자기 이러시면 저희가 갑자기? 갑자기라고? 내가 평생을 참았는데 갑자기라고? 집을 나서다. 오늘부터 나는 너희 집에 안 와. 애들 보고 싶으면 우리 집으로 데려와. 그것도 싫으면 말고. 나는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내가 이제까지 모아둔 돈 너희한테 한 푼도 안 줄 거야. 내가 살아있을 때 이런 취급받는데 죽어서까지 너희 좋은 일 해주고 싶지 않아. 어머니 진정하시고 내일 다시 얘기해요. 진정? 내가 언제까지 진정하고 살아야 해? 내 인생은 언제 시작돼? 제주도행. 그날 밤 나는 결국 집을 나설 수밖에 없었다. 오랫동안 참고 눌러두었던 마음이 더는 버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두 손은 떨리고 가슴은 답답하게 조여왔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서글픔과 억울함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를 붙잡은 손끝마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여보, 나 제주도로 내려갈게. 남편의 목소리가 놀라움과 당혹감으로 흔들렸다. 갑자기 왜? 나는 한숨을 내쉬며 목이 메었다. 20년 넘게 참고 살았는데 이제는 한계야. 숨 좀 쉬고 싶어. 제주도 펜션에서 며칠만 쉬다 올게. 내 속마음은 사실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다. 그동안 쌓이고 쌓인 며느리와의 갈등, 시집살이 갔던 긴 세월이 나를 이 지경으로 몰아넣은 것이다. 남편도 그것을 알았다. 내가 매번 삼켜야 했던 눈물과 서운함을 들은 적이 많았으니까. 그래, 좀 쉬고 와. 나도 따라갈까? 남편의 제안이 고마웠지만 지금은 누구와도 함께 있고 싶지 않았다. 나 자신을 위해 내 마음을 위해 오롯이 혼자여야 했다. 아니야. 이번엔 혼자 있고 싶어. 말을 마치고 전화를 끊자 이상하게도 눈물이 터져 나왔다. 홀가분하면서도 서러운 참을 수 없는 울음이었다. 사부 결단과 새로운 삶. 제주도에서의 성찰. 제주도의 한적한 펜션에서 보낸 일주일은 오랜만에 자신만을 위한 시간이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누구를 위해 밥을 지을 필요가 없었다. 하고 싶은 것만 하면 됐다. 바닷가를 따라 천천히 산책하다 보면 짭조름한 바람에 마음까지 씻겨 내려가는 듯 했다. 오름에 올라 내려다본 푸른 바다는 내 속에 켜켜이 쌓였던 답답함을 조금씩 녹여주었다. 맛있다고 소문난 식당에도 들렀다. 구수한 갈치조림, 담백한 옥동구이, 탱글탱글한 딱새우. 회 하나하나가 입안에서 바다 내음을 퍼뜨리며 위로가 되어 주었다. 특히 혼자서 해물탕을 시켜 먹던 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물 속에서 전복이 눈에 들어왔다. 탱글하게 삶아진 전복을 집어들며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다. 내가 전복 먹는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었나? 손주들과 함께 전복을 손질하며 웃던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다. 작은 손들이 젓가락을 들고 기다리던 모습, 그 순수한 눈빛까지. 그 순간이 정말 그렇게 나쁜 일이었을까? 오히려 그때야말로 내가 가장 할머니답게, 가장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빛나고 있었던 순간이 아니었을까? 국물 한 숟갈을 뜨며 나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다짐했다. 앞으로는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 삶을 살아야겠다. 바닷바람처럼 자유롭고 전복처럼 단단하게. 빌라 세 채의 비밀.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그동안 숨겨두었던 재산을 정리하기로 한 것이다. 사실 나는 강서구에 빌라 세 채를 소유하고 있었다. 20년 전부터 조금씩 사모은 것들이었다. 당시에는 아파트보다 싸서 투자용으로 샀던 건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
특히 작년부터 모아 주택 소규모 정비 사업 얘기가 나오면서 빌라 값이 급등했다. 원래 채당 3억 정도 하던 것들이 지금은 6억을 넘어섰다. 부동산 중개소에 가서 시세를 알아보니 깜짝 놀랄 일이 벌어져 있었다. 어머니, 이 동네 빌라들이 요즘 정말 인기가 좋아요. 모아주택으로 지정되면서 투자 가치가 엄청 올랐거든요. 그래요? 얼마 정도 되나요? 이 세 채 합치면 대략 20억 정도 될 것 같은데요. 20억. 상상도 못했던 숫자였다. 새로운 계획. 그동안 이 빌라들을 처분하지 않았던 이유는 단순했다. 언젠가 아들한테 물려줄 유산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생각이 바뀌었다. 내가 살아있을 때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데 죽어서까지 재산을 물려줄 이유가 있나? 부동산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니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다. 빌라 2채는 처분하셔서 신축 아파트로 이주하시고 나머지 1채는 임대 수익으로 생활비 보충하시면 어떠세요? 정확히 원하던 제안이었다. 김포 신축 아파트. 빌라 2채를 처분해서 김포의 신축 아파트를 샀다. 30평대의 방 3개 화장실 둘로 남편과 단둘이 살기에는 충분히 넓고 쾌적했다. 무엇보다 좋은 건 관리가 편하다는 점이었다. 빌라는 온갖 장고장이 많았는데 신축 아파트는 모든 게 깔끔했다. 여보, 여기 정말 좋네. 남편도 만족스러워했다. 헬스장, 수영장, 도서관 등 부대 시설도 잘 되어 있어서 노후 생활하기에 최적이었다. 투자를 시작하다. 나머지 1채 빌라는 그대로 두고 임대를 주기로 했다. 월세 200만 원 정도가 나왔다. 그리고 빌라 처분 후 남은 돈 일부는 ETF 투자에 넣었다. 요즘 은퇴자분들이 많이 하시는 게 배당형 ETF예요. 매달 배당금이 나와서 연금처럼 쓸 수 있거든요. 금융 상담사의 조언에 따라 5억 원을 배당형 ETF에 투자했다. 연 4% 정도의 배당을 받으면 매달 15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생긴다. 빌라 임대료 200만 원과 배당금 150만 원을 합치면 매달 350만 원의 수입이 생기는 셈이었다. 아들의 당황. 한 달 후 진우가 어머니를 찾아왔다. 그동안 아이들 돌봄 문제로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았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와주세요. 잘못했다는 게 뭘 잘못했다는 거야? 전복일로. 그리고 평소에 어머니한테 너무 의존했던 것 같아요.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진우야,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그게 무슨, 나도 여행 가고 싶고 친구들과 시간도 보내고 싶고 아픈 몸 치료도 제대로 받고 싶어. 3천만 원 문제. 그리고 3천만 원 언제 갚을 거야? 진우가 머뭇거렸다. 그게. 지금 당장은 여유가 없어? 그럼 언제 생겨? 한 2, 3년 후에는 2, 3년? 너희가 BMW 살 때는 여유가 있었잖아. 진우가 할 말이 없었다. 됐어. 안 갚아도 돼. 대신 앞으로는 나한테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 재산 공개. 나는 마음속에 오래 준비해둔 말을 꺼냈다. 그리고 너한테 미리 말해둘 게 있어. 진우가 고개를 번쩍 들었다. 나는 천천히 그러나 또렷하게 말을 이었다. 내가 빌라 3채 있던 거 알지? 그거 2채는 처분했어. 네? 왜요? 나랑 아버지 살 집 샀어. 김포의 신축 아파트로. 순간 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눈동자가 떨리고 손끝이 허공을 맴돌았다. 늘 내가 가진 것을 자기 것처럼 당연하게 생각했지 이제는 아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은 투자했고 매달 나오는 수익으로 우리 부부가 여유롭게 살 거야. 어머니, 그건. 나는 그의 말을 끊으며 단호히 쏘아붙였다. 뭐? 내 돈 내 맘대로 못 써? 새로운 관계 설정. 진우는 당황한 듯 눈을 깜빡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다시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다. 앞으로 아이들 보고 싶으면 주말에 우리 집으로 데려와. 그것도 미리 연락하고. 어머니, 그리고 내가 더 이상 너희 집 살림이나 육아는 안 해. 베이비시터 구해. 진우의 얼굴이 급격히 일그러졌다.
애써 감정을 추스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그럼 애들은 어떻게 해요? 나는 냉정하게 대답했다.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할 일이지 너희들이 부모잖아. 부모의 역할이 뭐야? 어린 자식들 잘 돌봐주는 거 그게 부모지. 말을 마친 순간 마음 한켠에서 묘한 해방감이 밀려왔다. 오랜 세월 속으로 삼켜야 했던 억울함과 희생이 이제야 조금씩 풀려나는 듯 했다. 이제부터는 내 삶을 내가 지켜내야지. 며느리와의 마지막 대화. 며칠 후 수진이도 찾아왔다. 많이 지쳐 보였다. 어머니, 저도 사과드릴 게 있어요. 뭘? 그날 전복일로. 너무 예민하게 반응했어요. 어머니가 아이들한테 해주신 마음을 이해 못했어요. 나는 담담하게 들었다. 수진아, 나도 이해해. 너도 직장 생활하면서 스트레스 많고 집안일도 신경 쓸 게 많고. 그런데 말이야. 네, 나도 사람이야. 20년 넘게 너희를 위해 살았는데 마지막에 도둑놈 취급당하니까 서러웠어. 수진이의 눈이 붉어졌다. 죄송해요. 사과는 고맙지만 이제 우리 관계를 다시 정리하자. 새로운 삶의 시작. 그렇게 나는 진짜로 자신의 삶을 시작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날 필요도 없고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는 자유로운 생활이었다. 남편과 함께 국내 여행도 다녔다. 강릉, 부산, 경주. 그동안 못 가봤던 곳들을 천천히 둘러봤다. 여보, 우리 다음에는 유럽 여행도 가볼까? 그래, 이제 시간도 있고 돈도 있으니까. 손주들과의 새로운 관계. 주말에는 손주들이 놀러 왔다. 이제는 돌봐주는 관계가 아니라 놀아주는 관계가 되었다. 할머니 집이 정말 예뻐. 서연이가 새 아파트를 둘러보며 감탄했다. 할머니 수영장도 있어? 그래, 나중에 같이 수영하자. 예전처럼 매일 뒷바라지하는 게 아니라 가끔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할머니가 되었다. 이게 진짜 할머니 역할인 것 같았다. 경제적 자유. 매달 들어오는 350만 원으로 생활하니 정말 여유로웠다.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옷도 사고 건강 관리도 제대로 할 수 있었다. 특히 정형외과 치료를 제대로 받으니 허리와 손목이 많이 좋아졌다. 어르신 상태가 많이 호전되셨네요. 스트레스를 안 받으니까 그런가 봐요. 의사도 웃으며 대답했다. 친구들과의 시간. 오랜만에 친구들과도 만나기 시작했다. 그동안 육아 때문에 소홀했던 관계들을 다시 회복했다. 야, 너 요즘 표정이 완전 달라졌네? 그래? 응, 예전에는 항상 피곤해 보였는데 지금은 정말 행복해 보여. 친구의 말에 새삼 깨달았다. 자신이 정말 행복해졌다는 것을. 아들 부부의 변화. 아들 부부도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베이비시터를 구했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았다. 하루에 10만 원씩 나가니 한 달이면 300만 원이었다. 퇴근 후 피곤에 찌든 얼굴로 집에 들어온 진우가 한숨을 내쉬었다. 여보, 베이비시터 비용이 이게 맞는 걸까? 수지는 씻지도 못한 채 식탁에 앉아 있었다. 아이들 저녁 챙기고 회사 보고서 마감까지 신경 쓰느라 지쳐 있었다. 어쩔 수 없지. 어머니한테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무슨 말 하겠어. 말은 그렇게 했지만 수진의 마음속은 복잡했다. 도대체 내가 뭘 한 거지? 시어머니의 손길이 당연하다고만 여겼던 지난 날이 부끄럽게 떠올랐다. 베이비시터는 정확히 계약된 일만 했다. 아이 돌보기, 간단한 식사 준비. 그 외의 일은 절대 하지 않았다. 집안일은 손도 대지 않았고 설거지 몇 개조차 추가 비용을 요구했다. 그런데 어머니는 수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다. 아이들 저녁 먹이고 빨래까지 해놓고 방바닥 걸레질에 김치 담그는 것까지 해주던 모습. 당연하게 여겼던 그 헌신이 사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노동이었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다. 무엇보다도 베이비시터는 일로 만난 사람이었다. 웃어주고 친절하게 대하지만 그 눈빛에는 아이에 대한 애정이 담겨 있지 않았다. 아이가 울면 달래는 대신 시계를 먼저 보고 칭얼거리면 차갑게 타이르기만 했다. 아이들 역시 금방 알아챘다.
낯선 어른의 냉랭한 태도에 아이들은 점점 위축되고 예민해졌다. 결국 3달 동안 시터를 3번이나 바꿨다. 어떤 이는 아이들을 통제하려 했고 어떤 이는 핸드폰을 붙들고 시간을 때우기 일쑤였다.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불안해하며 밤마다 악몽을 꾸고 어린이집에서 울음을 터뜨리는 일이 잦아졌다. 그제야 수지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어머니의 사랑이 왜 필요했는지, 왜 그토록 특별했는지 이제야 알겠네. 단순히 아이를 돌봐주는 사람이 아니라 아이를 품고 웃어주며 정을 나눠주는 존재. 돈으로는 결코 대신할 수 없는 진짜 가족의 마음이었다. 진짜 가족의 의미. 몇 개월이 지나자 아들 부부가 진짜로 달라졌다. 어머니를 찾을 때도 예전처럼 도와달라는 식이 아니라 뵙고 싶다는 마음으로 오게 되었다. 어머니, 설날에 저희 집에서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할까요? 아니야. 우리 집에서 하자. 내가 준비할게. 어머니가 직접 하시면 힘드실 텐데. 괜찮아. 오랜만에 가족들 위해서 요리해보고 싶어. 전복의 재등장. 설날 준비를 하며 나는 일부러 전복을 샀다. 장바구니 속에서 반짝이는 전복을 보자 예전의 전복 사건이 떠올라 피식 웃음이 나왔다. 이번에는 내 돈으로 사는 전복이야. 마음속으로 작은 선언을 하듯 중얼거리니 어깨가 한결 가벼워졌다. 정성껏 전복찜을 하고 고소한 전복죽도 끓이고 노릇하게 구운 전복구이까지 준비했다. 식탁 위에 전복 요리들이 차려지자 잠시 공기가 묘하게 얼어붙었다. 가족들의 시선이 전복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할머니 전복이다. 민준이가 해맑게 소리쳤다. 그 환한 웃음에 내 마음도 풀리며 미소가 번졌다. 그래, 할머니가 특별히 준비했어. 그러자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어머니 비쌌을 텐데. 어딘가 미안함이 묻어나는 눈빛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담담하게 대답했다. 괜찮아. 내가 사고 싶어서 산 거야. 이번만큼은 누구의 눈치도 아닌 나 스스로의 선택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 화해와 이해. 식사가 이어지면서 차분히 눌러왔던 마음들이 하나둘씩 터져 나왔다. 수진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그때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쌓였던 후회와 부끄러움이 묻어 있었다. 나는 잠시 수진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미안했어.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했나 싶어서. 말을 하고 나니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 묵은 돌덩이가 조금은 내려앉는 듯 했다. 아니에요. 어머니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저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수진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진우도 곁에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머니,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부탁드릴 때도 제대로 된 대가를 드릴 겸. 그의 말에는 책임을 배우려는 어른으로서의 다짐이 묻어 있었다. 나는 순간 울컥했지만 따뜻하게 웃으며 손사래를 쳤다. 대가는 무슨, 그냥 서로 존중하면서 지내자. 그날의 식탁은 전복 향기와 함께 마음의 응어리가 조금씩 풀려나가는 자리였다. 전복은 더 이상 갈등의 상징이 아니었다. 가족을 다시 이어주는 화해의 음식이 되어 있었다. 새로운 균형. 그렇게 가족들 사이에 새로운 균형이 만들어졌다. 나는 더 이상 희생만 하는 역할이 아니라 존중받는 가족 구성원이 되었다. 가끔 아이들을 봐달라고 부탁할 때도 미리 연락하고 적절한 보상도 해주었다. 나도 자신의 일정을 우선시하면서 가능할 때만 도와주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아이들 봐주실 수 있으세요? 회사 워크숍이 있어서. 토요일은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서 안 되고 일요일은 괜찮아.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일요일에 부탁드릴 겸. 진정한 황혼의 시작. 이제 나는 진짜 자신의 인생을 살고 있었다. 매달 350만 원의 수입으로 경제적 걱정도 없고 건강관리도 제대로 하고 싶었던 취미도 시작했다. 서예 교실에 다니기 시작했고 남편과 함께 등산 모임에도 가입했다. 여보, 우리 나이에 이렇게 활동적으로 살 수 있을 줄 몰랐네. 그러게. 20년 전에 이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시작한 게 어디야. 전복 사건의 진짜 의미.
가끔 그 전복 사건을 떠올릴 때가 있다. 처음에는 단순히 전복 몇 개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아니었다. 전복은 그저 촉발제였을 뿐이다. 진짜 문제는 20년 넘게 쌓인 불평등과 소외감이었다. 자신이 가족의 구성원이 아니라 그저 도움을 주는 사람 정도로 취급받았다는 서러움이었다. 그 폭발이 있었기에 지금의 균형 잡힌 관계가 가능해졌다. 어쩌면 그 사건이 인생의 전환점이었던 셈이다. 손주들의 성장. 시간이 흐르면서 아이들도 성장했다. 서연이는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이 되었고 민준이도 초등학교 1학년이 되었다. 아이들도 할머니의 변화를 느꼈다. 예전에는 할머니가 항상 피곤해 보이고 가끔 우울해 보였는데 지금의 할머니는 항상 활기차고 웃음이 많았다. 할머니 왜 이렇게 예뻐졌어? 서연이가 물었다. 할머니가 행복해서 그래. 왜 행복해? 할머니도 이제 할머니 인생을 살고 있거든. 아이들에게는 어려운 말이었지만 할머니의 밝은 표정을 보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았다. 며느리의 진짜 변화. 수진이에게도 큰 변화가 있었다. 베이비시터를 쓰면서 육아와 살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몸으로 실감하게 된 것이다. 하루 종일 아이들과 씨름하다 보면 정신은 탈진되고 저녁이면 집안은 엉망이었다. 그제야 내가 해주었던 수많은 일들이 얼마나 세심하고 꼼꼼했는지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베이비시터는 계약서에 적힌 일만 했다. 아이들이 다치지 않게 지켜보는 것, 간단한 끼니 챙겨주는 것. 그 이상은 없었다. 내가 했던 것처럼 아이들 기분을 살펴주지도 않았고 손주가 좋아하는 반찬을 맞춰주지도 않았다. 아이와 눈 맞추며 노래를 불러주거나 잠들기 전 토닥이며 이야기해주는 따뜻함은 더더욱 없었다. 당연한 일이었다. 베이비시터에게 아이들은 업무였지만 나에게 손주는 사랑이었으니까. 수지는 그 차이를 뼈저리게 느꼈다. 시터가 아이에게 핸드폰을 쥐어주고 시간을 때우는 모습을 보고 아이가 낯선 손길을 거부하며 울음을 터뜨리는 장면을 보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머니는 단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데. 어느 날 밤 수진이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다. 여보, 어머니한테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쉽게 생각했어. 진우도 고개를 끄덕이며 씁쓸하게 웃었다. 나도 어머니가 우리한테 얼마나 많은 걸 해주셨는지 이제야 알겠어.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수진이 한숨을 내쉬며 속내를 털어놓았다. 우리가 어머니한테 대가도 없이 당연한 듯 맡겼던 게 사실은 돈으로도 못 살 희생이었더라. 하루에 10만 원씩 내도 이런 정성과 사랑은 못 받아. 진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게.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나 봐. 그제야 부부는 뼈저리게 깨달았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다. 바로 어머니의 손길 그리고 할머니의 사랑이었다. 아들의 깨달음. 진우도 마찬가지였다. 어머니가 없는 생활을 해보니 그동안 어머니에게 얼마나 의존했었는지 깨달았다. 아이들이 갑자기 아플 때,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어머니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 일이었는지. 이제는 모든 걸 스스로 해결해야 했다. 어머니 정말 죄송했습니다. 어느 날 진우가 찾아와서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동안 어머니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어머니도 어머니 인생이 있는데. 됐어. 이제 우리 모두 배웠으니까. 3천만 원의 해결. 1년 후 진우가 3천만 원을 가져왔다. 보너스와 적금을 털어서 모은 돈이었다. 어머니 늦었지만 빌린 돈 갚을게요. 아, 그거? 안 받아도 돼. 아니에요. 받으세요. 제가 빚을 치고 사는 게 마음 편하지 않아요. 나는 그 돈을 받았다. 밭대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로 했다. 이 돈으로 아이들 교육비 적금 넣어둘게. 나중에 대학 갈 때 쓰라고. 어머니, 내가 손주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아. 다만 이제는 내 방식대로 사랑하겠어. 외할머니와의 균형. 재미있는 변화도 있었다. 수진이의 친정어머니, 즉 외할머니도 상황을 알게 되면서 시할머니를 의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수진아, 시어머니가 정말 많이 도와주셨구나. 미안하네. 왜요, 엄마?
우리가 너희랑 좋은 곳만 다니고 시어머니는 굳은 일만 시킨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는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 양쪽 할머니를 모두 모시고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두 할머니가 손주들을 사이에 두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 미소가 절로 나왔다. 서로 견제하는 것 같으면서도 손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똑같았다. 새로운 전통의 시작. 내가 만든 새로운 전통이 있었다. 바로 할머니의 날이었다. 매월 둘째 주 일요일을 할머니의 날로 정하고 그날만큼은 할머니가 완전히 주도권을 갖는 날이었다. 메뉴도 할머니가 정하고 하고 싶은 것도 할머니가 정했다. 오늘은 할머니의 날이니까 할머니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아이들도 이 전통을 좋아했다. 그날만큼은 할머니가 진짜 할머니 같았기 때문이다. 평소에는 조금 거리를 두는 할머니였지만 할머니의 날에는 마음껏 응석도 부릴 수 있고 함께 요리도 하고 옛날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다. 건강한 노후의 모델. 내 변화를 지켜본 동네 친구들도 자극을 받았다. 너 정말 달라졌다. 뭐 하고 있는 거야? 별거 없어. 그냥 내 인생 살고 있어. 내 인생? 응. 자식들 위해서만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도 사는 거. 친구들 중에서도 나처럼 변화를 시도하는 사람들이 생겼다. 며느리와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자신만의 취미를 찾고 경제적 독립을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다. 우리 나이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구나. 진정한 가족의 완성. 2년이 흐른 지금 나는 진짜 가족의 구성원이 된 기분이었다. 더 이상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역할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다. 아이들도 할머니를 더 좋아하게 되었다. 예전에는 할머니가 항상 곁에 있어서 당연하게 생각했지만 이제는 할머니를 만날 때마다 특별함을 느꼈다. 할머니 사랑해. 민준이가 안기며 말했다. 이제는 며느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손주를 꼭 안아줄 수 있었다. 할머니도 사랑해. 진심으로 대답할 수 있었다. 전복의 진짜 의미. 그 전복 사건을 되돌아보면 참 많은 것이 바뀌었다. 전복 자체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그 안에 담긴 마음과 그 마음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던 아쉬움이었다. 이제는 전복을 먹을 때마다 그때 일이 떠오르지만 더 이상 서럽거나 화가 나지 않는다. 오히려 고마운 마음이 든다. 그 일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가능했으니까. 할머니 전복도 해줘? 서연이가 말했다. 그래, 할머니가 맛있게 해줄게. 이번에는 정말 마음 편하게 대답할 수 있었다. 에필로그 새로운 시작. 지금 나는 65세다. 평균 수명을 생각하면 앞으로 20년은 더 살 수 있다. 그 20년을 예전처럼 희생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자신을 위해 살 것인가. 선택은 이미 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오늘은 뭘 할까? 하는 설렘이 있다. 누군가를 위해 사는 것도 의미 있지만 자신을 위해 사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 그리고 놀랍게도 자신을 위해 살기 시작하니 가족들도 자신을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되었다. 항상 있는 공기 같은 존재가 아니라 만나면 반가운 사람이 되었다. 어머니, 다음 주에 시간 되세요? 가족 여행 같이 가요. 진우가 제안했다. 어디로? 부산 쪽으로요. 좋은 펜션 있다던데. 좋지. 가자. 이제는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다. 자신도 이 가족의 소중한 구성원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 메시지.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누군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것이다. 가족을 사랑하는 것과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진정으로 소중히 여길 수 있다. 희생이 항상 사랑의 증거는 아니다. 때로는 경계를 설정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모두에게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도 언제라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하다. 중요한 건 그 첫걸음을 내딛는 용기다. 나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전복 사건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진정한 가족이 되기 위한, 그리고 자신만의 인생을 살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결국 모두를 더 행복하게 만들었다.
이것이 바로 전복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진짜 교훈이다. 끝. 가족이란 서로 희생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관계여야 한다. 그리고 그 시작은 자신부터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신 모든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사랑과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이만 천국 의라디오는 물러갑니다.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